중국 진왕국 기원전 3세기 3세기 말 중국은 진나라 장군 진시황에 의해 통일되었다. 그는 후기 청동기 시대 상왕조 때와 비교해 5배 이상의 영토를 지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중국 농업혁명은 기원전 6000년경 시작됐다. 첫 번째 농경 촌락은 중국 북쪽 황허강 계곡에서 형성되었다. 돼지를 가축화했고 관계시설을 갖춘 계단식 경작지에서 기장, 나중에는 밀을 재배했다. 기장을 재배했다. 농사법은 남쪽으로 전파되어 거대한 중앙 대평원을 거쳐 몇천 년에 걸쳐 확산됐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중국의 도시혁명은 안양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 문명을 낳았다. 청동기 문명의 정점에 있었던 상왕조는 북동 지역을 400년, 기원전 1523년에서 1027년간 지배했다. 상왕조의 권력은 말이나 마차, 청동의 대가로 지불하던 콩물의 잉여를 지배하는 데에서 나왔다. 그러나 상왕조는 다른 청동기 문명의 궤적을 따랐다. 복잡다기한 지정학적 경쟁 때문에 과도한 군사화와 영토 확장의 굴레에 빠져들었다. 결국 이 때문에 약해진 상나라는 기원전 11세기에 서쪽에서 침입해온 주나라에 의해 왕권을 빼앗겼다. 주나라는 기원전 1027년 1000년간 지속된 주나라는 사실상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았고 라이벌 정치 체제로 분할된 채 유지됐다. 각각의 나라에서 왕들은 자신의 친족과 가신과 공신을 주요 영토의 제후로 임명했다. 지방 제후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통치하며 주변 시골 지역에 있는 소농, 경작인으로부터 잉여를 취했다. 문명은 발전했다. 주나라 시절에는 쌀농사를 지었고 중앙 대평원의 남쪽 끝 양쯔강 유역에서는 버팔로 떼를 몰았다. 잉여와 사치품을 먼 거리로 수송하기 위해 운하망도 건설했다. 농업지역은 남북쪽 서쪽의 산악지대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나무와 돌로 만든 농사도구로는 잉여가 많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이를 지키는 지방의 군대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주나라의 지배계급은 잉여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 고대 중국 농민들의 민요에는 끝없는 노동의 고통과 짐승처럼 일하는 인간의 정치적 수혜를 담은 가사가 나온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내 먹으니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원전 4세기와 기원전 3세기경 지방제후의 폭정이 극에 달하는 전국시대가 된다. 그러나 동쪽의 주나라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 서쪽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었다. 기원전 500년경 중국은 대규모로 철기를 주조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양의 주철 도구들 도끼, 쟁기, 괭이, 삼, 날, 끌, 칼 이 고고학 기록에 나타날 정도다. 철은 또한 전쟁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군사적 혁명을 촉진시켰다. 철기 도구가 생산성을 증가시키자 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잉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철제 무기는 군대의 살상 능력을 증가시켰다. 전차는 중국의 살상 무기였다. 전차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차는 전사 엘리트층만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했다. 철의 등장으로 보병의 손에도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크로스보우로 발사하는 짧은 금속 화살은 대형주의 갑옷을 뚫을 수 있었다. 철로 만든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마과 말을 가르면서 전차에서도 적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전차는 물론 무장 보병의 수와 무기 수준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방어시설, 군수품, 요새전 등도 덩달아 발전했다. 이와 함께 기병이 도입됨으로써 중국 군대는 진정한 제병연합이 가능하게 된다. 몇 세기 동안 주나라의 북쪽 국경을 따라서 대초원의 흉노 기마민족 훈족과 몽골족 조상들은 대대적인 습격과 약탈을 일삼았다. 몸이 가벼운 기마공수를 가진 흉노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동력과 화력을 결합해 중국의 큰 자극이 되었다. 흉노에게 배운 것을 가장 잘 받아들인 곳은 북서쪽에 있던 진이었다. 산악지대를 국경으로 삼고 전사 출신 임금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중국의 다른 통치자들은
다른 통치자들은 문명과 동떨어진 문명과 동떨어진 야만적 오랑캐 집단으로 여겼다. 그러나 흉노족에 맞서 최전선에 나선 것은 바로 진나라였다. 진에서는 군사 효율성이 유일한 우선순위였다. 이를 가로막는 전통이나 보수적 태도는 허용되지 않았다. 진나라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혁신을 이루었다. 지방제후의 세력은 북서쪽 지역에선 약했다. 세금, 노동, 군대 징병은 독립적인 소농민들에게 직접 부과되었다. 그 부담은 곡물징수에 기생하는 다른 나라의 사정과는 달리 훨씬 덜했다. 따라서 농업과 전쟁 측면에서 철기 시대혁명이 임계질량에 다다른 곳은 주나라의 가장 바깥쪽에 있던 오랑캐 나라 진이었다.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는 진나라 왕이었다. 전국시대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극점에서 진나라의 전차, 석궁, 기마궁수는 라이벌이었던 주나라의 라이벌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갔다. 이 시대에 인간의 생명이 치러야 했던 비용은 어마어마했다. 하나의 승리 뒤에는 10만 명의 포로가 참수됐다. 최후의 승리 뒤에는 부와 권력을 가진 12만 명이 추방되었다. 진나라의 왕은 시황이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시황이란 신성을 가진 황제란 뜻이다. 진나라는 승리한 후 군사 관료 엘리트가 지배하는 중앙 집권화된 제국을 세웠다. 상나라보다 5배나 컸던 것은 새로운 철기 기반 농경 기술에 의해 잉여 생산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도로망은 로마 제국 이상이었다. 운하 시스템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도량형, 도로 및 수레, 차괴, 심지어 농기구의 형태마저 표준화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로 진시 황제가 흉노를 막기 위해 세웠다. 만리장성. 길이는 약 3,600km나 됐으며 원래 성벽은 높이 7.3m, 폭은 8명의 남자가 성벽을 따라 옆으로 나란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3,600km, 3,600. 성벽 중간중간에는 25,000개의 돌출형 타워 감시탑을 세웠다. 성벽을 구축하는 데는 12년이 걸렸다.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데 수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됐고 수만 명의 농민들이 잉여 농산물이 소비됐다. 정복과 테러로 탄생한 뒤 단명한 진제국의 특징은 극도의 중앙집권제, 군대 스타일의 착취, 살인적인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황제 진시황은 놀랄만한 잔인함과 편집증적이고 창란적인 성격의 군주혹은 독재자로 묘사되고 있다. 아마 그는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 그의 적들은 확실히 그를 그렇게 생각했다. 왕은 체제 반항적인 사람들의 지적 토대를 말살하기 위해 모든 책을 불태우도록 명했다. 학자들 중 책을 숨긴 사람은 목을 베거나 만리장성에서 죽도록 일하게 했다. 모든 과거의 역사를 지우고 새로운 황제 원년에서 시작하도록 한 걸 보면 그의 정치적 불안감을 읽을 수 있다. 진시황의 거대 무덤은 오늘날 유명한 테라코타 병마용이 지키고 있다. 심지어 피라미드와 투탕카멘도 무덤도 작아 보일 정도여서 낭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진시황의 무덤은 오래된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아직 완전히 발굴되진 않았다. 진시황은 시황제 사후 기원전 210년 멸망했다. 왕궁 안에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중국 전역에서 귀족과 농민 반란이 계속되었다. 최종 승자는 농민혁명과 유방으로 그는 새로운 한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된다. 얼마 못 갔어. 206년. 20년도 못 간 거지. 한나라의 승계는 진나라 혁명의 강화를 의미한다. 중앙 집권화된 제국의 상부 구조는 유지됐지만 관료, 공무원, 학자 같은 지배계급은 더 이상 불안정한 독재자에게 언제 목숨을 뺏길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대중 착취도 줄어 백성의 불만도 가라앉았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제국의 질서가 중국 철기시대 변혁의 절정기와 맞물려 이어지던 사회 발전으로 연결될 것인가였다. 중국 제국은 문을 연 것일까, 장벽을 만든 것일까. 그리스 민주주의 혁명. 철기 기술은 노동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잉여의 규모 역시 크게 늘렸다. 지배계급들이 새로운 부를 전유하면서 페르시아, 인도, 중국 같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기 기술은 또 다른 대안 역시 가능케 했다. 원재료들은 풍부하고 생산 과정은 단순했기 때문에 철제 도구와 철제 무기들은 누구나 쓸 수 있었다. 청동은 귀족층에게만 권력을 주었지만 철은 대중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계급투쟁의 결과물에 달려 있었다. 세계의 작은 구석에서 대중이 승리한 것이 나타났다.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의해 패배했고 급격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되었다. 인류 역사의 문화적 성취 중 가장 커다란 폭발을 위한 조건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주의 혁명의 진앙지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였다. 기원전 506년에서 510년 사이 도시 내부의 혁명적인 계급투쟁에 힘입어 독재 정치는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이 운동은 세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30년 묵은 독재가 무너지고 과도기적인 귀족 공화정으로 대체되었다. 두 번째는 보수적인 귀족들이 대중 봉기로 촉발된 개혁을 막기 위해 민주정을 세웠다. 세 번째는 귀족들의 반혁명을 지원하는 스파르타의 군사적 개입이 두 번째 대중 봉기로 패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거의 2세기 동안 지속됐다. 그리스 세계를 가로질러 다른 도시국가들도 아테네를 따라하게 되었다. 기원전 15세기 중엽까지 사실상 세계의 모든 도시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시행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도시 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민들에게 권한을 주었다. 기원전 6세기 동안 큰 영주는 부채 노예의 담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영지를 확장하려 했다. 이 방식은 고대 세계의 계급투쟁에서 너무나 핵심적인 개념이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전통적 사회에서 소농은 힘든 시기에 대비할 만한 준비가 없었다. 생존을 위해 때로는 부자들에게 빚을 져야 했다. 대출을 위한 유일한 담보물은 땅과 노동력밖에 없었다. 큰 토지 소유주들이 돈을 빌려주는 주요 동기는 더 많은 땅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만약 채무자가 부채를 갚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토지 소유주는 더 좋아졌다. 농장이 자신들에게 넘겨졌고 소농들은 부채 노예가 되어 농노로서 지주를 위해 강제로 일해야 했다. 아테네의 대중은 이런 빚의 연쇄고리와 부채 노예 상황을 투쟁을 통해 무너뜨렸다. 그들은 기원전 6세기 말 등장해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지켰다. 아테네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는 거대한 영지가 아니라 농민들의 오이코스였다. 오이코스란 가부장적 가정으로 작은 농장이나 작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을 말한다. 도시의 소농들은 도시국가의 민병대를 만들었다. 농민층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던 부유한 농민들은 호플리테스라는 이름의 중장 보병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좀 더 가난한 농민층은 경보병 혹은 전함 노선, 트라임림, 3단의 노자비들에 의해 구동하는 3단 노선의 노자비로 복무했다.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 만연하던 때였다. 그리스는 1000개 이상의 작은 도시정부로 분할됐고 땅과 자원과 상업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민주주의는 각 도시 내부에서는 시민들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도시들과 맞설 때는 시민들을 군대 세력으로 바꿔 놓았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시민 조직의 정치적인 외양이었지 보편적인 사회계급의 외양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아테네는 가장 앞선 민주주의 도시국가였지만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동안에는 4년에 3년 정도 전쟁 중이었다. 육상전쟁은 호플리테스 팔랑크스 창병의 밀집 전투대형 팔랑크스의 규모와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승리가 갈렸다. 이에 반해 해전의 성공은 3단 노선의 숫자, 속도, 기동성에 좌우됐다. 토지 소유권과 민병대 복무를 통해 아테네의 도시 소농들은 혁명적인 세력이 되었다. 기원전 510에서 506년의 민주적 혁명은 한편으로는 농민, 장인, 소상인들의 혁명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군인과 노젓는 사람들의 혁명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보다 더 제한적이었지만 더 깊이가 있었다. 여성, 외국인, 노예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었다. 오직 성인, 남성,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들이었고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지도자급
공직자 스트라테코스는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주요 심의기구인 400명의 협의회는 추첨으로 뽑았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인 민회는 국가의 의결기구였다. 재판은 최대 2,500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법정에서 집행되었다. 오스트라시즘, 오스트라시즘. 도평추방과는 반대 방향의 선거였다. 6,000명의 반대표를 얻은 사람은 도시에서 10년 동안 추방되었다. 민주적인 정치란 작은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부자들만 세금을 내고 전쟁 참여 여부는 전쟁에 직접 참여할 사람들이 결정했다. 고대 그리스의 현실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 민주주의를 반대했던 귀족들의 신랄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현실. 그리스에게는 과도주의와 민주주의자로 심하게 양분되었다. 과도주의자와 민주주의자. 과도제는 소수의 지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에 맞서는 민주주의자들은 시민체의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징후는 그리스 철학과 역사, 미술에 영감을 주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반민주적 논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교육과 문화는 부와 권력을 지키려는 극소수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3만 명의 남자가 정치 권력을 나눠 가졌다. 이런 상황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대중적 기반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창조성의 폭발이었다. 대부분은 우익적인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찬양하기보다는 민주주의에 맞서는 반작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작용 역시 민주주의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만큼은 뒤집지 못한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대한 건축 기념물이 있고 인간의 형상을 한 자연주의 조각과 자연주의 회화가 있다. 투키디데스의 역사, 소크라테스의 철학,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 있었다. 특히 민주적 정치학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성과가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페리클레스는 도시의 전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전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계급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 능력이다. 아무도 가난 때문에 정치적인 은둔에 갇혀있지 않다. 우리 스스로 권위의 자리에 앉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친다. 여기까지 105조.